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이요. 아침입니다. 제 사진이 그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끔 한 번씩 그 머리를 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해보실 만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였어요. 6월 16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바이든과 나토 정상들은 비핵화 책임을 명시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한몫을 냈습니다. 특히 그 CBID를 주장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그리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G7 정상회담 때보다도 더 강경한 대북 공동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외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교환이 방북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하는 그런 오직 그 해외에 나가서 계속 북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을 잠재적으로 규정한 나토 성명과 문 대통령의 위험한 역주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쿼드와 그다음에 G7, 나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국 그 남아공 이렇게 해서 D11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G7 플러스 한국, 호주, 인도 그리고 어, 남아공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강조한 데 비해서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심지어 대중 문제에 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식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또 계속 지금 G7이나 나토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또 교황의 방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진 얘기, 정상회담 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빼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가운데로 옮기는 것처럼, 어, 조작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다 하는 자화자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자화자찬이 아니면은 중국과 북한만 바라보는 외골수 외교,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겠느냐는 안타까운 칼럼들이 계속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과는 또 계속 또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잠시라도 열릴 것인가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잠깐 인사라도 한 것은 일본 약식 회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스가가 약속한 자리를 피한 것은 결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한일 간의 분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한미일 문제, 그리고 북한 중국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외톨이나 아니면 고래에서 하면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한말의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그 당시에도 객동하는 외국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적 뼈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혁명으로 산업화 민주화 세력, 이념 정치의 종집을 찍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 다음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어냈죠. 그 후에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뭐, 정치 투쟁에만 몰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산업화라기보다는, 음,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김종필, 상기를 중심으로 한 계보 정치의 종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팬덤의 바탕을 둔 좌파 팬덤을 등에 업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좌파 정치 세력들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는 87 체제의 종언을 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촛불연합은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이제 2030은 떠나고 있고, 남은 40대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586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586이 기득권으로서 완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촛불연합이 해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분석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식 교육규제 3법 동의를 안 한다. 분배는 시장을 통해서 작동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에도 판을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디지털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정당은 이제 그 디지털 홈피를 만듭니다. 외국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으로 홈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만 실현이 확실하거든요. 실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당원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홈피를 만들어서 그 디지털 홈피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당원들이 건의도 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의된 내용들 투표도 또 하고 해서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이 지지를 받는 의견들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당원들의 소속감과 당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항상 충성 당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당에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 이태리의 오송운동 같은 것이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고 있고 스페인의 뭐 호주의 뭐 그런 여러 정당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디지털 정당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여러 제가 당에서 도움을 줬습니다만 디지털 정당위원회 고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홈피를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 기반 홈피를 통해서 신원이 확실되고 그러니까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핸드폰으로 투표해가지고 뭐 본인이 아니다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신원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본인 명의로 건의도 하고 또 투표를 할 때는 또 그런 홈피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정당 정치 문화죠. 제가 뭐 그전부터 2, 3년 제가 자유한국당 때부터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디지털 정당을 만들겠다. 플랫폼을 통해서 지도부와 당원들이 실시간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준석 현상에 불구하고 기득권에 취해서 핵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수정하지만 상위 2%를 유지하되 9억 원 초과분의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확실한 건 또 아니고요. 지금 뭐 9억 상위 2%만 한다 이런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 과거에 10년 보유하면 10년 보유하면 연간 8%씩에서 한 80% 양도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제는 4%면 해서 40% 감면해 준다. 이제 세금만 더 거두는데 1주택자가 집에 오래 가지고 있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 비상한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런 것들도 지금 오늘 아마 금명간에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붙이는데 반대파 반발로 내용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그 생각이 완전 좌파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지금 부동산이 정책이 대실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백신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았다. 1차 접종은 1,300만을 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00만을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약 50만 명분 정도 부족해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이 너무 뜨다. 11주에서 12주 정도 이렇게 벌어지면 효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백신 지원 얘기만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1,300만이 돌파하면서 내달 5일경부터는 수도권의 6인 모임도 허용을 하고 비수도권에 관해서는 9인 이상 모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책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지금 예컨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시일가스 산업을 육성해 왔던데 지금 시일가스가 환경을 해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시일가스 파산이 겹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71.78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생각의 차이인데요. 트럼프 생각으로는 일단 원유를 자급해야 세계 주도권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세일가스에 관해서 외면을 하게 되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1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유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바이든의 환경 정책이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를 1년 정도를 예상해서 물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건데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에는 4.0이 될 것이다. 3년 후에도 3.8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번에 물가 오르는 것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아마 계속 연준의 FOMC가 열리고 있을 텐데 내일 한국 시간은 내일 새벽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 15, 16일 동안 이틀 열린 결과가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후에 발표되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17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다.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5.0%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이거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도 기업 부채가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낫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거의 GDP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1760조 정도, 2000조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는데 미국은 절반 정도 육박하는데도 금리 인상 때 경제에 뇌관이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물가가 관련 3대 지표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달에 2.6%를 기록하고 근원 물가 상승률, 석유유가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1.5를 기록하고 있고 GDP 디플레이터 2.6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한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비투를 했던 사람들의 정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가계부채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계속 다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이게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41,16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그냥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를 보이면서 2,55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좀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횡보 중에서도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5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6월 10일 정도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갔다가 지금 다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6월 15일경부터는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65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현재 29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월 24일 날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잡코인의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얘기입니다. 이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비트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업비트가 5개 코인은 거래를 종료하고 25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던 잡코인들의 청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들의 한마디로 좀, 코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코인들을 전부 정리하려고 하는. 왜냐면 그래야만이 거래소로서, 특검법 시행 이후에 거래소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FIU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잡코인들, 문제가 있는 유의해야 할 잡코인들을 명단을 제출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20여 개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직원들을 구성된 컨설팅단이 지금, 약 5일 정도씩 파견돼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제대로 잡코인들이, 문제가 있는 코인들을 정리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면은 마치 주식을 상장할 때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처럼 엄격한 상장 심사를 거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금 사람들이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코인들을, 지금 상장 표시 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자, 가상자산 가격들이, 그런 정리 대상이 된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현재 보름 만에 37개가 상장 폐지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에어프로빗이라는 거래소에서는 11개를 폐지하고 지닥은 9개, 포블게이트가 8개, 업비트가 5개 등등 해서 지금 보름 사이에 31개의 코인이 상장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은 9월 24일까지 지금 이제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더 많이 나올 테니까, 투자자들은 이 분야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특히 현재 거래소가 신고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거래소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유의를 해서 대비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또 그때 뭐 떼법이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데 빗썸에서,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이오스 코인을 소유자 동의 없이 이용을 하고 이익을 남겼는데 그 이익을 배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보상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분은커녕 감축에 급급하고 있어서 도의적 책임도 있다, 그런 얘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고객 동의 암호화폐 이오스의 그 블락 프로듀스라는 데 투표 참여, 이 투표 참여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상을,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감독을 강화를 하게 되면 거래소마다 그런 이제 앞으로 감독 강화에 대응한 인력 충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뭐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가 사표를 내고, 거래소를 간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지금 어제 3,258을 코스피에 기록하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열리는
FOMC 결과를 두고 두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카카오가 드디어 네이버를 내치고 시총 3위로 올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총 1위가 당연히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세 번째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비슷하게, 어깨를, 기르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3위로 올랐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총 64조를 기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카카오의 약진이 대단하고요. 그런 가운데, 게임 회사 크랩톤이 지금 IPO를 하려고 하는데, 이달 20일부터는 IPO를 여기저기 그 증권거래소 여러 군데 중복 청약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소 한 군데만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그런 것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이전에 20일부터 그런 중복 청약 금지 시행되기 전에 중복 청약 막차를 탈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ETF 시장이 등치가 커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ETF 시장이 국내 순자산이 60조에 육박을 하고 있다. 지금 주가가 계속 ETF라는 게 상장 지수 펀드죠. 상장 지수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투자하는 그런 그 상장 지수 펀드의 순자산이 60조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중저신용자를 파고들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파악하려면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신용 분석을 통해서 갚지 못할 사람도 걸러내는 그런 신용평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17년 이후에 쌓아온 금융 거래나 아니면 또 통신사 납부 내역,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파고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에 문을 열 것으로 전망이 되는 토스뱅크도 전체 대출의 30 내지 40%를 중저신용자에게 주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갚지 못할 부실 여신 이 비율이 높은 업체에다가 금리까지 낮게 대출만 해주면 결국은 이 회사는 금융회사는 손실이 커지면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신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직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신용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테크핀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네이버가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 이제 그 검색창에서 금리를 비교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거기에 네이버가 진출한다. 그런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에 네이버가 참여하면서 테크핀발, 핀테크가 아니고 테크가 먼저 앞선 거죠. 테크핀발 금융 혁신의 대출시장 빅뱅 시작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네이버 대출은 6개월 만에 약 500억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이 외면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자를 공략하면서, 특히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력이 3개월만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대출에도 약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금융과 ICT 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 융합 단계를 넘어서 경계가 없어지는 걸 빅블러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가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1,700조나 되는 가계 신용자들이 이제 유리한 대출 갈아타기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보험 쪽에서 자산 71조의 신한라이프가 다음 달에 출범하면서 생명보험업계 인력 그냥 바로 네 번째요. 단숨에 업계 4위로 등극하는 생명보험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반도체, 그렇게 되면 반도체만 지원하는 또 갱플렉스 문제가 제기되면서 2차 전지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국가 미래 핵심 전략 특별법으로 확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에는 빨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만도 2년이면 되는데 우리는 7년씩 걸려갖고는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지금 거의 뭐 절반을 먹이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여기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 에코nomic 포럼에서 100대 기술 선도 기업을 선정했는데 한국에서 3개의 스타트업이 선정이 되었다.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청년들 뭐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법 등 잇따라 기업 옥죄기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도 규제를 강행하고 있는 정말 무서우리의 규제 위주의 정부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광주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아직 시행도 안 된 중대재해법을 고쳐서 건설업자들 건설 철거 현장도 추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참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너무나 이 중대재해법은 지금 하도급업체가 사고가 날 때는 원청업체의 CEO가 형사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것이 1년 이상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행도 안 된 건데 다시 건설 현장을 추구하는 수정을 한다. 이 뭐 업계에서는 계속 이것이 오히려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여권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전기차인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인재 전쟁, 인재를 확보하기, 인재가 생명이죠. 한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중국에서는 연봉이나 복지를 내시고 인력을 싹쓸이 해가고 있고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인프라 부족해서 두뇌 유출은커녕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 예를 들면은 스웨덴의 노스볼트에서는 삼성 SDI 배터리 인력을 채용을 시도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출신들을 중국의 D램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현대차 남양연구소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있고 한수원의 대기자들도 UAE 원자력 공사에 재취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력이 계속 유출되면서 한국의 지금 첨단 4차 산업의 혁명의 산업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007 작전하듯이 반도체 배터리 두뇌를 빼가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특히 한국은 기초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서 첨단 기술학과는 정원도 못 채우고 못 채우는 정도로 인재를 못 키우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인재를 해외에 전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급여 매력이라든지 커리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급 두뇌가 한국에 남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고 정상영 명예회장이 인재 보국을 경영 철학으로 가져왔는데 유지를 받들어서 민사고에 민주사관고등학교에 1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영재 발굴에 나서도록 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영재고등학교를 계속 폐쇄하고 있는데 대응해서 정반대 길로 인재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인재 보국의 철학을 유지를 받들어서 유족들이 100억 원의 기금을 인사고에 기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건보공단의 이사장의 단식 투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판으로 만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파퓰리즘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바로 그냥 이런 비정규 정규주가 정규주가 비정규 제로 정책은 이런 파퓰리즘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노 충돌만 가져오는 문제라서 심지어는 뭐 많은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비정규직 들어갔다 정규직 가는 것이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알바라든지 비정규직으로 뭐 민노총 노조라든지 심지어는 뭐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화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면서 계속 노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일단은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정부가 문제를 만들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완전히 정책 파탄을 넘어서 정부는 무정부 상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데 지금은 1만 원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워낙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 30만 개가 증발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도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벌써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서 자영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많은 인력을 해고를 하면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의 거의 30%가 실업자고 나머지 한 40%도 단기 알바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다시 1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일자리 30만 개가 증발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일자리가 중요하고 임금 최저임금 1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거대 세력으로 등장한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 택배비가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탈원전을 내가 그랬지만은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생산 단가가 지금 킬로와트당 원전은 60원 정도인데 신재생은 150원 정도, 149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서는 전력 공백을 메꿀 수가 없어서 다시 지금 원전 사용 비율이 4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7년에 26%였는데 오히려 지금 였고 2016년에 29%였는데 한때 23%까지 2018년에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29%가 올라갔다. 원전의 비중이.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뭐 부족하면 할 수 없죠.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용을 결국은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음 달부터 910만 가구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그 전기요금이 2030년 되면은 대체로 전기료가 24%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전기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기를 좀 움직이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리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2030년에 뭐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24%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맥킨지의 보고서가 보고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한전공대라고 하는 에너지공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에너지공대에서 교수를 22명 채용했는데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완전히 탈원전 에너지 대학이다. 지금 이 운영비 1조 6천원 정도도 전기요금에서 에너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기금은 전기요금의 약 몇 퍼센트를 객출해서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3% 정도죠. 3.27%인데 결국 우리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원전 전문가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국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서를 쓴 원자력 연구원의 박사는 칭기를 받았다. 이게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연구 보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술 자율성에 침해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연구소 원장들이 낙하산, 그 기대 원장의 대실패한 소주성을
주장했던 홍장표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그냥 국책연구원장을 휩쓸고 임기를 1년 앞두고 그냥 거의 휩쓸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한 비판한 보고서는 오히려 보고서를 냈다고 징계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광주 참사 철거를 왜 참사가 났죠? 그 참사에 광주의 조폭 출신이 개입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폭 출신이 벌써 미국을 도피했다. 지금 이게 코로나로 엄중한데 어떻게 미국을 도피했는지 그것부터가 미스터리지만은 근데 그 문제는 그 도피한 그 사람이 5.18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5.18 단체장으로서 각종 뭐 여야 심지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도 앞줄에 서서 서고 또 야당의 당수 대표가 참여한 행사에도 앞줄에서는 5.18 단체장에서 상당히 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조폭의 두목이었다. 그 조폭의 두목이 철거공사 이런 걸 장악하고 이번에 노만이 이제 중간에서 아마 편취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막상 철거업체는 돈이 너무 적게 떨어져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결과 광주의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분석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5.18 관련 단체장 그 조폭두목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해서 뭐 또 잘못 얘기하면 처벌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계속 여러 지원도 하고 있고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은 처벌까지 한다 이런 법까지 나오는 속에서 그 뒤에서 이런 조폭 두목들이 여러 그런 그 경제 활동을 장악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그 광주의 그 5.18 단체장의 조폭 두목이었다는 그리고 그런 철거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